전하 신첩은 행복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의빈, 정신을 차리오. 전하 이제부터는 중전 마마에게 가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의빈밖에 없었소. 1786년 9월 14일 저녁 창경궁의 한 처소에서 숨이 끊어져 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임신 9개월의 몸, 배는 불러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지가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고 정신은 점점 혼미해졌습니다. 명치 부위에서는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조선의 왕 정조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후궁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의빈, 정신을 차리오. 그녀는 조선 최고의 후궁 정일품 의빈 성씨였습니다. 이름은 덕임.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미래였던 무뇨세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왕의 장자를 낳아 세자로 책봉시킨 여인, 궁궐 안팎에서 존경받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34세의 나이, 너무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신첩은 이제 무뇨를 만나러 갑니다. 무뇨. 그녀의 아들이자 정조의 장자였던 무뇨세자는 불과 4개월 전인 5월 1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세였습니다. 홍역이었습니다. 처음엔 회복되는 듯 했으나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어 창경궁 자경전 동쪽 행각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의빈은 절규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정조는 태아를 걱정하며 눈물을 삼키고 의빈을 달래 본궁으로 보냈습니다. 빈, 정신을 차리시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의빈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 그리고 임신 9개월의 몸, 자현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기가 고르지 못하고 위로 치밀어 숨이 찼습니다. 해산할 달이 가까워지자 기력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사지가 뻣뻣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14일, 의빈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정조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메아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앞으로는 중전 마마를 자주 찾으소서. 대를 이을 아들을. 정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대가 낳아야 하오. 우리에게는 아직 뱃속에 아이가 있지 않소? 하지만 의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뱃속의 아이도 함께 갈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 신첩은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의빈 성씨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는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어찌 하늘이 이리 무심할 수가. 조선 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빈 성씨가 졸하였다.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조선 최고의 후궁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인이 이렇게 떠날 줄을. 불과 4년 전만 해도 그녀는 조선의 미래를 낳은 어머니로 칭송받았습니다.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그녀에게는 조선의 세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왜 정조는 그녀만을 사랑했을까요? 어떻게 한 궁녀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53년 영조 29년 음력 7월 8일 한양의 한 집에서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윤우, 어머니는 부안 임씨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덕임이었습니다. 본관은 창녕 성씨였습니다. 성윤우는 홍봉한 대감 집안의 청직이었습니다. 홍봉한은 누구입니까? 훗날 정조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권세가였습니다. 성윤우는 홍봉한 집안의 살림을 돌보는 청지기로 일했고 승지 한준증의 청지기도 겸했으며 미포아문의 고직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윤우의 가정은 복잡했습니다. 그에게는 전처 장흥 마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4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성담, 둘째 성엽, 셋째 성환, 넷째 성숙. 그런데 전처 마씨가 사망한 후
성윤우는 부안 임씨를 계실로 맞아들였습니다. 부안 임씨는 통례원인의 임종주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와 성윤우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덕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덕임보다 어린 막내 아들 성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756년 영조 32년 덕임이 불과 4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 부안 임씨가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젊은 나이였습니다. 어쩌면 출산이나 산후병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4세의 어린 덕임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녀에게는 4명의 이복 오빠들이 있었지만 어린 소녀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는 너무도 컸습니다. 막내 동생 성읍도 아직 어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윤우는 미포함은 고직을 거쳐 1753년 영조 29년에 교련관으로 무관직에 올랐습니다. 45세의 늦은 나이였습니다. 1754년 영조 30년에는 경복궁 가위장이 되었고 1755년 영조 31년에는 절충장군 정삼품에 올랐습니다. 가선대부 종이품을 거쳐 1761년 영조 37년에는 유원첨절제사 종삼품이 되었습니다. 그해 6월에 첨절제사가 된 성윤우는 다음 달에 하직했습니다. 무관직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그는 평소 담벽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홍봉한 집안의 연으로 어린 덕임이 궁궐로 들어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1762년 영조 38년경 덕임은 약 10세의 나이로 해경궁 홍씨의 처소로 궁녀로 입궁했습니다. 홍봉한의 딸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의 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들 세손 이산이 있었습니다. 훗날의 정조였습니다. 또한 딸 청영공주와 청성공주도 있었습니다. 어린 궁녀 덕임은 해경궁의 처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경궁은 친정에서 데려온 이 어린 궁녀를 친히 거두어 딸처럼 아꼈습니다. 덕임은 청영공주, 청성공주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그녀들은 함께 자랐습니다. 덕임은 총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성품이 단정했습니다. 특히 글씨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붓글씨가 범상함을 넘었다고 훗날 정조가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 무렵 세손 이산도 궁궐에 있었습니다. 1762년이면 이산은 12세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영조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영조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1762년 영조 38년 윤5월 13일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혔습니다. 영조의 명이었습니다. 8일 후인 5월 21일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손 이산은 12세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죽였지만 손자 이산을 사랑했습니다. 세손은 여전히 세손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어린 궁녀 덕임도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769년 영조 45년 덕임이 17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 성윤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소 앓던 담벽증으로 고생하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4세에 잃었고 이제 아버지마저 잃었습니다. 덕임은 17세의 나이에 완전한 고아가 되었습니다. 친정이라 부를 곳이 없었습니다. 이복 오빠들이 있었지만 계실소생인 그녀가 기댈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궁궐만이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해경궁만이 그녀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첫째 오빠 성담은 무과에 합격했지만 1783년 정조 7년에 무관직을 받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넷째 오빠 성숙은 일찍 사망했는지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훗날 정조가 쓴 어제의빈묘지명에서 의빈에게는 오빠가 2명 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일찍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오빠 성엽은 동국 내례 등을 거쳐 절충장군 정삼품이 되었습니다. 셋째 오빠 성화는 후에 어영청 군교직을 거쳐 호조서리가 되었고 1789년 정조 13년에 부사용 종부품이 되었습니다. 막내 동생 성읍은 1784년 정조 8년에 무과에 합격하여 교련관을 거쳐 만호 종사품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1769년 당시 덕임은 의지할 곳 없는 궁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해경궁의 처소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글씨를 쓰고 공주들을 돌보고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손 이산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 궁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단정한 그녀를, 욕심 없이 자신의 일에 충실한 그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궁녀가 훗날 왕의 유일한 사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1766년 영조 42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손 이사는 16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손빈 효의 왕후 김씨와 혼인한 상태였습니다. 효의 왕후는 이상과 같은 1753년생으로 동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762년에 가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세손과 세손빈 사이에는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왕실에서는 후사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이산의 눈에 한 궁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덕임이었습니다. 덕임은 14세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당시로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이산은 그녀에게 승은을 내리려 했습니다. 승은, 왕이나 세손이 후궁이나 궁녀에게 잠자리를 허락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궁녀에게 승은을 받는다는 것은 신분 상승의 기회였습니다. 후궁이 되고 아이를 낳으면 더 높은 품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임은 거절했습니다. 세손 저하, 신첩은 감히 그 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는 놀랐습니다. 궁녀가 세손의 승은을 거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요? 혹 내가 마음에 들지 않죠? 덕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세손 저하, 세손빈 마마께서 아직 귀한 자식을 낳고 기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천한 궁녀가 감히 승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첩은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맹세하며 거절했습니다. 이사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세손빈을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 상승보다 주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는 물러섰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소. 그날 이후 이사는 더 이상 덕임에게 승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덕임은 더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없는 여인, 타인을 배려하는 여인, 진심이 있는 여인. 그런 여인을 이사는 처음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773년 영조 49년 덕임은 21세가 되었습니다. 이사는 23세였습니다. 그 해의 덕임은 청선공주, 청연공주, 그리고 궁녀 영희, 경희, 복연과 함께 고전소설 곽장양 문록 전 10권 10책을 국문으로 필사하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덕임의 필체는 아름다웠습니다. 훗날 정조는 어제의 빈묘지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빈의 붓글씨가 범상함을 넘었다. 이사는 덕임의 필사본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재능을, 그녀의 정성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산과 덕임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덕임은 조용히 궁녀로 생활했고 이사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무렵 조선은 격변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당쟁이 치열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펼쳤지만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세손 이사는 할아버지 영조의 뜻을 이어받아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1776년 영조 52년 3월 5일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83세였습니다. 세손 이산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정조의 즉위였습니다. 정조는 25세였습니다. 왕이 된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추존하고 무덤을 수원 화산으로 옮겨 현룡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조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후사 문제였습니다. 왕비 효의 왕후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조는 25세, 효의 왕후도 같은 나이였습니다. 혼인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왕실에서는 후궁을 들이라는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대왕 대비 정순 왕후가 특히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정순 왕후는 영조의 계비로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조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1778년 정조 2년 대왕 대비 정순 왕후의 주도로 후궁 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빈 홍씨가 선발되어 입궁했습니다. 정조는 원치 않았지만 왕실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빈 홍씨는 입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1779년 정조 3년에 후사 없이 사망했습니다. 왕실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1780년 정조 4년 두 번째 후궁 간택이 논의되었습니다. 정조는 다시 거부했지만 결국 화빈 윤씨가 간택되었습니다. 화빈 윤씨는 입궁했지만 역시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정조는 다시 한번 덕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해경궁의 처소에서 궁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8세가 된 덕임은 여전히 단정하고 총명했습니다. 정조는 결심했습니다. 14년 전에 그녀가 거절했던 그 승언을 다시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덕임을 불러들이도록 하라. 1780년 정조 4년 어느 날 정조는 다시 덕임에게 승언을 내렸습니다. 정조는 30세, 덕임은 28세였습니다. 하지만 덕임은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전하, 신첩은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감히 금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조는 놀랐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같은 이유로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전께서 아직 자녀를 낳지 못하셨는데 어찌 신첩이 감히... 정조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왕실의 후사는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덕임은 여전히 효의 왕후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덕임의 하인들을 불러 꾸짖고 벌을 내렸습니다. 주인의 명을 거역하도록 내버려둔 죄로 벌을 받아라. 덕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하인들이 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 신첩이 잘못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결국 덕임은 15년 만에 승언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덕임은 상의 정호품에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는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승언을 입은 궁녀였을 뿐이었습니다. 정조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특별하구나. 두 번이나 나의 승언을 거절하다니. 권력을 탐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이 마음씨. 이런 여인을 어디서 다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정조와 덕임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의 시작인 동시에 비극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1780년 정조 4년 후반 덕임은 상의 정호품으로 정조의 승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 궁궐에는 여러 소문이 돌았습니다. 화빈 윤씨와 관련된 소문이었습니다. 화빈의 고모부 조시위가 1780년 정조 4년 이후로 임금의 외척을 자칭하며 조정 일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결국 조시위는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었습니다. 또한 의빈성 씨가 방중수를 써서 무뇨세자를 낳았다거나 화빈 윤씨가 목이 쉬도록 울면서 의빈을 원망하고 효의 왕후를 시기한 죄로 가두고 궁호를 강등할지 의논했다는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궁궐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하지만 덕임은 그런 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조용하게 생활했습니다. 정조는 그런 그녀를 더욱 신뢰했습니다. 1782년 정조 6년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덕임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정조는 30세, 덕임도 30세였습니다. 정조에게는 생애 첫 자녀였습니다. 왕이 된 지 6년 만의 일이었고 혼인한 지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궁궐은 들떠 있었습니다. 대왕 대비 정순 왕후도, 왕 대비 해경궁 홍씨도, 중전 효의 왕후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특히 해경궁은 자신이 키운 덕임이 왕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산청이 설치되었습니다. 덕임의 출산을 돕기 위한 임시기관이었습니다. 약방 도제조 홍낙성이 호산청 설치를 청했습니다. 온 궁궐이 덕임의 출산을 기다렸습니다. 1782년 정조 6년 9월 7일 새벽이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원자이십니다. 궁궐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덕임이 왕자를 낳은 것입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정조는 승지와 각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궁인 성씨가 태중이더니 오늘 새벽에 분만하였다. 과인이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장문이인 부지칭 시가행야. 비로소 아버지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는 뜻이었습니다. 30세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정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이 대신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즉시 덕임의 품계가 올라갔습니다.
정오품 상이에서 정삼품 소용으로 책봉된 것입니다. 소용 성씨가 된 것입니다. 1782년 11월 27일 정조는 원자의 호칭을 정했습니다. 왕의 적자가 아닌 서자이지만 장자이기 때문에 원자라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효의 왕후에게서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1782년 12월 소용 성씨는 다시 승진했습니다. 정일품 의빈으로 진봉된 것입니다. 출산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조선 최고의 후궁 자리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비노는 의빈이었습니다. 정조가 직접 의자를 선택했습니다. 의는 마땅하다, 합당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녀가 빈의 자리에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783년 정조 7년 2월 공식적으로 의빈 책봉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용 성씨를 의빈으로 진봉하였다. 의빈 성씨,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궁녀 덕임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후궁 의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타인을 배려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자신이 친정에서 데려온 몸종과 유모를 보내 의빈의 출산을 도왔습니다. 의빈은 해경궁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은혜, 그리고 지금도 돌봐주는 은혜를 말입니다. 원자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정조는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의빈도 아들을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1784년 정조 8년 의빈은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5월에 옹주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정조와 의빈에게는 둘째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옹주는 경기, 즉 놀라서 생긴 병으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의빈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아들이 있었습니다. 1784년 정조 8년 7월 2일 중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자가 왕세자로 책봉된 것입니다. 원자의 나이는 3세, 만으로는 2세였습니다. 사도세자가 2세의 세자로 책봉된 이래 매우 이른 세자 책봉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조가 효의 왕후에게서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하지 않으며 이 아들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7월 6일 세자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이름은 양이었습니다. 문효세자 이양이 된 것입니다. 8월 2일 정조는 창덕궁 인정전에 나아가 책봉사를 떠나보냈습니다. 왕세자는 중의당에서 책문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미래가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의빈은 세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법도상 세자의 어머니는 중전이었습니다. 의빈은 생모였지만 공식적인 어머니는 효의 왕후였습니다. 의빈은 아들에게 반말을 할 수 없었고 어머니라는 호칭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고 세자로 책봉되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조도 그런 의빈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1784년부터 1786년까지 정조와 의빈의 사랑은 깊어갔습니다. 문효세자는 총명하게 자랐습니다. 2세에 그를 깨우쳤다고 전해집니다. 정조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의빈의 가족들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 성윤우는 1786년 정조 10년 이전의 가선대부 종이품으로 추증되었습니다. 외조부 임종주도 통덕낭 정오품으로 추증되었습니다. 조부 성근립은 판결사 정삼품, 증조부 성수사는 좌윤 종이품으로 증직되었습니다. 그리고 1787년 정조 11년에는 성근립이 2조 참판 종이품으로 성수산이 2조 판서 정이품으로 재추증되었습니다. 의빈의 가문이 높아진 것입니다. 둘째 오빠 성엽은 절충장군 정삼품이 되었습니다. 막내 동생 성읍은 1784년 정조 8년에 묵과에 합격하여 교련관을 거쳐 만호 종사품까지 올랐습니다. 조선은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왕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고 건강한 세자가 있었으며 나라는 태평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786년 정조 10년 5월 3일이었습니다. 문효세자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열이 나고 몸에 발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홍역이었습니다. 당시 홍역은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많은 아이들이 홍역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즉시 의학청이 설치되었습니다. 최고의 어의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정조는 아들의 처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빈도 밤낮으로 아들을 간호했습니다. 5월 3일부터 6일까지 세자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에 발진이 퍼졌습니다. 정조는 하늘에 빌었습니다. 의빈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우리 아들을 살려주소서. 5월 6일 기적이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세자의 증상이 호전된 것입니다. 열이 내리고 발진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기뻐하며 의약청 철수를 명했습니다. 정조는 고유제를 지내게 했습니다.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과거를 실시하라 명했습니다. 조세를 탕감하라 지시했습니다. 의약청의 관원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세자가 회복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5월 10일 세자의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열이 다시 치솟았습니다. 발진이 더 심해졌습니다. 세자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정조는 다시 의약청을 소집했습니다. 어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의빈은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1786년 정조 10년 5월 11일 미시였습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창경궁 자경전 동쪽 행각에서 무뇨세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5세, 만으로는 4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세자, 눈을 떠보거라. 어미가 여기 있다. 의빈은 절규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어찌 하늘이 이리 무심할 수가. 조선 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세자가 창경궁 자경전 동쪽 행각에서 홍서하였다. 궁궐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조선의 미래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왕의 유일한 아들이 세자가 죽은 것입니다. 대왕 대비 정순 왕후는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무뇨세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후궁 소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실의 후사가 끊긴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왕대비 해경궁 홍씨는 슬퍼했습니다. 그녀가 키운 덕임의 아들이 그녀의 손자나 다름없던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중전 효의 왕후도 슬퍼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법도상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선의 세자가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사람은 의빈이었습니다. 그녀는 생모였습니다. 자신의 뱃속에서 낳은 아들이 30세에 처음 낳은 아들이 4년을 키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의빈은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양아, 우리 양아. 정조는 걱정했습니다. 의빈은 이미 임신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빈, 정신을 차리시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시오. 하지만 의빈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다하여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의빈을 본궁으로 피접 보낸 것입니다. 강제로 아들과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빈을 본궁으로 모시도록 하라. 태아를 위해 조리하게 하라. 의빈은 끌려가듯 본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무뇨세자의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자의 장례는 왕실의 중대사였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7월 19일 무뇨세자가 효창묘에 장사되었습니다. 위치는 당시 고양군 율목동, 지금의 용산구 효창동이었습니다. 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뇨세자를 효창묘에 장사 지냈다. 이날 새벽에 발인을 하였는데 왕이 홍화문 밖에 나와서 곡하고 전별하였다. 왕이 직접 홍화문 밖까지 나와 곡하며 전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정조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효창묘가 조성된 곳은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자주 아들의 무덤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의빈은 본궁에서 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녀는 칠정, 즉 마음의 병에 걸렸습니다.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이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34세의 나이,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첫 출산이 30세였으니 네 번째 임신이자 세 번째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궁에서 피접을 떠났다가 조금 나아지는 듯하여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임신 9개월이 가까워지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현이라는 증상이었습니다. 태기가 고르지 못하고 위로 치밀어 답답하고 숨이 찼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임신 중독증으로 추정됩니다. 해산할 달이 가까워지자 기력이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사지가 뻣뻣해졌습니다. 명치 부위에 통증이 왔습니다. 정조는 다시 호산청 설치를 지시하려 했습니다. 약방 도제조 홍낙성이 호산청 설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출산할 딸을 기다려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9월 14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궁궐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문효세자가 죽고 4개월, 의빈도 따라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함께. 정조는 불안했습니다. 그는 의빈의 처소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녀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살아나오. 그대가 살아야 하오. 하지만 의빈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1786년 정조 10년 9월 14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의빈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사지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정조는 조회를 파하고 의빈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왕이 직접 후궁의 병상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의빈, 정신을 차리시오. 의빈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정조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습니다. 전하, 말하지 마시오. 기운을 아끼시오. 하지만 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전하, 신첩은 문효를 만나러 갑니다. 정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이 신하들 앞도 아닌 후궁의 병상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오, 그대는 살아야 하오. 우리에게는 아직 뱃속에 아이가 있지 않소?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의빈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전하, 신첩은 복이 없는 여인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정조는 의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생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의빈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신첩은 전하를 처음 배웠을 때부터 전하께서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첩은 궁녀였습니다. 감히 전하를 우러러 볼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의빈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4세 때 첫 승은을 거절했던 날을, 28세 때 두 번째 승은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세월을, 신첩이 2번이나 전하의 승은을 거절했던 것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소. 그대는 중전을 배려했소. 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신첩은 두려웠습니다. 전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정조는 놀랐습니다. 왜 두려웠소? 의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첩은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4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17세에 아버지마저 잃었습니다. 알고 있소. 신첩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전하를 사랑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승은을 거절했던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신첩은 결국 전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효를 낳았습니다. 의빈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문효, 우리 양아, 신첩이 가장 사랑했던 아이. 그만 말하시오. 기운이 빠지오.
하지만 의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첩은 문효를 잃었을 때 예를 다하여 울었습니다. 쉬지도 못했고 눈물도 그치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의빈이 미친 듯이 울던 날을, 아들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던 날을 전하께서 신첩을 본궁으로 보내신 것은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신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소. 그대와 뱃속의 아이를 모두 지키고 싶었소. 의빈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신첩의 목숨은 어찌 이리 가늘었단 말입니까? 정조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늘은 이리 무심한가? 왜 이 여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가? 의빈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전하, 신첩이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시오. 신첩을 문효의 곁에 묻어주소서. 아들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소. 반드시 그리하겠소. 의빈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하, 예, 말하시오. 앞으로는 중전마마를 자주 찾으소서. 대를 이을 아들을 꼭 얻으소서. 정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에게는 그대가 있소. 뱃속의 아이가 있소. 하지만 의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살아나지 못할 것을, 자신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전하, 신첩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신첩은 행복했습니다. 신첩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전하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정조는 의빈을 껴안았습니다. 왕이 후궁을 껴안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알고 있소. 그대의 마음을 알고 있소. 그래서 나는 그대를 사랑했소. 의빈은 정조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전하,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숨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멈췄습니다. 1786년 정조 10년 9월 14일 밤, 의빈성 씨가 뱃속의 아이와 함께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는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어찌 하늘이 이리 무심할 수가. 그는 의빈의 시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의빈, 나의 의빈. 정조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그는 명했습니다. 의빈의 상례는 갑신년의 예에 따라 후정 1등의 예로 거행하라. 갑신년은 1764년 영조 40년을 뜻했습니다. 그 해에 영빈 이씨가 사망했을 때의 예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후궁 1등의 최고 예우였습니다. 하지만 문효세자의 장례, 청나라 사신의 행차 등으로 많은 돈이 들어간 터라 실제로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빈성 씨가 졸하였다. 하교하기를 의빈의 상례는 갑신년의 예에 따라 후정의 1등의 예로 거행하라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처음에 의빈이 임신하였을 때 약방 도제조 홍낙성이 호산청을 설치하자고 청하자 출산할 딸을 기다려 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병에 걸려 졸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매우 기대하고 있다가 그지없이 애석해하고 슬퍼하였으며 조정과 민간에서는 너나 없이 나라의 근본을 걱정하였다. 왕이 그지없이 애석해하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과 민간에서 모두 나라의 근본, 즉 후사를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4개월 만에 정조는 아들과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조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의빈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훗날 이 글은 어제의 빈묘지명이라 불리게 됩니다.
조선 역사상 왕이 후궁을 위해 직접 묘지명을 쓴 것은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조는 눈물을 흘리며 글을 썼습니다. 의빈의 생애를, 그녀의 성품을, 그리고 자신의 슬픔을 적었습니다. 달빛이 서재를 비췄습니다. 정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새벽까지 글을 썼습니다. 1786년 정조 10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의빈성 씨가 장사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장지는 고양군 율목동 임좌의 언덕이었습니다. 지금의 용산구 효창동입니다. 문효세자의 묘인 효창묘 왼쪽 산등성이 100보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빈성 씨의 장사를 치렀는데 효창묘의 왼쪽 산등성이었다. 의빈의 소원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아들 곁에 묻히기를 원했고 정조는 그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상 후궁은 자신이 낳은 자식보다 서열이 낮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반말할 수 없었고 어머니라는 호칭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궁의 무덤이 세자의 무덤 근처에 있다는 것은 법도를 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의빈을 사랑했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의빈묘의 묘표와 묘지명은 정조가 직접 지었습니다. 전면대자는 금성이 박명원이 썼고 음기는 서용보가 썼습니다. 비석은 1786년 11월에 세워졌습니다. 정조는 어제의빈 묘지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의빈성 씨는 문효세자의 어머니이다. 문효가 병오년 5월에 죽고 6달이 흘러갑신 9월 14일에 빈 또한 세상을 떠났다. 죽은 지 석 달이 지나서 경인 11월 20일에 고양군 율목동 임좌의 언덕에 장사 지냈고 문효의 묘와 100보 떨어져 있는데 빈의 소원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죽은 자도 본디 알미 있다고 하니 위로가 될 것이고 서로의 무덤이 매우 가까이 있으니 위로가 될 것이니라. 정조는 믿었습니다. 죽은 의빈이 아들 곁에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정조는 의빈을 위해 제문도 직접 지었습니다. 어제의빈치 제제문, 어제의빈 3년 내각제 충문, 어제의빈 3년 후각제 충문. 발인부터 3년 탈상 후 담제까지 제사 때마다 정조가 직접 제충문을 지은 것입니다. 어제의빈치 제제문에서 정조는 이렇게 썼습니다. 후궁에 있어서 도리를 알던 그 어질문 영예롭고 귀한 자리에서도 말과 행동을 삼갔으니 마땅히 복록을 받아야 마땅하건만 문효를 잃고 눈물이 채 마르기 전에 다시금 뱃속의 아이와 함께 저승길에 이르렀으니 빈의 운명 또한 심히 슬프도다. 그리고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이제 빈을 보내 문효의 곁에 장사 지내니 이는 진실로 빈의 소원이다. 현수와 매우 가까워 영혼이 서로 통할 것이니 영원토록 슬프게 이별하는 하늘 길이 위로할 것이나 또한 슬프게도 나는 슬픔을 잊을 수 없도다. 정조의 슬픔이 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787년 정조 11년부터 1790년 정조 14년 5월까지 정조는 의빈의 묘소와 사당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왕이 후궁의 무덤을 그토록 자주 찾은 것은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자주 거동한다 하여 그 길은 거동고개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고개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의빈의 사당은 의빈궁이라 불렸습니다. 1795년 정조 19년 내수사각 방상하책에 의빈궁이 기록되었습니다. 의빈궁은 명절과 국경일에 육상궁, 선의궁과 같은 예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1873년 고종 10년 의빈궁은 다른 6사당과 함께 칠궁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칠궁은 국왕을 낳았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후궁들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었습니다. 하지만 1790년 정조 14년 7월 또 다른 후궁 수빈 박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의 순조였습니다. 정조는 순조가 태어난 이후로는 더 이상 효창원과 의빈묘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선택이었습니다. 순조의 후계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문효세자와 의빈의 존재를 강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800년 정조 24년 6월 28일 정조가 승하했습니다. 49세였습니다. 그는 의빈을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870년 고종 7년 효창묘는 효창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원은 왕이 되지 못한 왕의 사친이나 세자의 묘소에 붙는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1920년대부터 일제는 묘역을 골프장과 유원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일제는 전쟁 희생자를 위한 충원탑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의빈묘와 효창원을 강제 이장했습니다. 의빈묘는 서삼릉 경내 후궁묘역으로 무뇨세자의 효창원은 서삼릉의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습니다. 함께 묻히기를 원했던 어머니와 아들이 2km 떨어져 묻히게 된 것입니다. 정조의 소원도 의빈의 소원도 일제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1908년 융의 2년 제사제도가 개정되면서 의빈궁은 칠궁에서 폐궁되었습니다. 의빈의 신주는 무덤 앞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의빈궁이라는 명칭은 유지되었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습니다. 현재 서삼릉에는 의빈성씨의 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조가 직접 쓴 어제비가 남아 있습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을 넘어 전해지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비문에는 정조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죽은 자도 본디 알미 있다고 하니 위로가 될 것이고 권력도 지위도 왕의 사랑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시간을 넘어 전해집니다. 정조가 의빈을 사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권력을 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번이나 승은을 거절했던 여인, 오직 타인을 배려했던 여인, 그녀의 진심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의빈은 34세의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의 사랑을 받았고 세자의 어머니가 되었으며 조선 최고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진심으로 살았습니다. 만약 의빈이 처음부터 승은을 받아들였다면? 만약 무뇨세자가 살아있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오직 결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의빈성 씨는 조선 역사에 짧지만 강렬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필사한 곽장양 문록은 지금도 남아있어 그녀가 남긴 유일한 흔적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정조와 의빈성 씨, 왕이 평생 사랑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모두 찾아내라! 1504년 한왕이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그날부터 239명이 죽었습니다. 신하를, 대신을, 심지어 죽은 사람의 무덤까지 파헤쳤습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연산군입니다. 뒤주에 들어가라. 1762년 한왕이 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8일 후 28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영조입니다. 역적의 딸을 왕비로 둘 수 없다. 1506년 신하들이 외쳤습니다. 7일 만에 왕비가 쫓겨났습니다. 19세 여인이었습니다. 죄가 뭘까요? 아버지가 역적이라는 것. 이 왕은 누구일까요? 중종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뽑습니다. 5년마다 투표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꿉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달랐습니다. 왕은 하늘이 정했습니다. 혈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무리 폭군이어도 백성들은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왕이 어떤 사람인가? 착한가? 폭군인가? 현명한가? 무능한가? 백성을 사랑하는가? 자기만 생각하는가? 왕 한 사람의 성품이 수백만 백성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1893권 472년의 기록입니다. 이 책은 왕들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성품, 사생활, 잔혹함, 욕망까지 왕이 보지 못하게 봉인했기에 사관들은 모든 것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실록이 밝히는 왕들의 숨겨진 얼굴을 공개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한양 궁궐에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왕을 폐위한다. 군사들이 궁궐로 쳐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연산군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30세의 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감히.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12년간의 폭정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왕에서 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시간을 바꿔보겠습니다. 1614년 2월 강화도 9세 소년이 좁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영창대군 선조의 유일한 적자였습니다. 강화부사 정항은 온돌방에 불을 지펴 방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음식에는 모래와 흙을 섞어 먹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물 한 모금만. 어린 왕자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방은 찜통처럼 뜨거웠습니다. 아이는 창살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창대군이 강화도에서 죽었다. 나이 9세였다. 148년 후인 1762년 윤5월 13일 창경궁. 뒤주에 들어가라. 영조가 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도세자는 28세였습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뒤주를 달궜습니다. 아버지, 물 한 모금만. 사도세자의 목소리가 뒤주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뒤주를 열지 않았습니다. 8일째 되던 날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주를 열었을 때 사도세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117년 전인 1645년 4월 창경궁. 소현세자가 병석에 누웠습니다. 34세였습니다. 청나라에서 9년간 인질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 2달 만이었습니다. 온몸이 검은 빛이었고 7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실록은 소현세자의 시신 상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치 약물에 중독된 사람 같았다고 했습니다. 부왕 인조는 세자가 축자 며느리 강빈을 사사했습니다. 세 손자는 제주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2명은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왕조실록이 기록한 왕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화려한 왕관 뒤에 숨겨진 잔혹함, 냉혹함, 광기. 실록은 472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1893권, 472책. 왕들의 업적만이 아니라 왕들의 잘못도, 성격도, 사생활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왜 실록은 이런 것까지 기록했을까요?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적었습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는 볼 수 없게 봉인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실록이 전하는 왕들의 숨겨진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폭정, 차별, 학대, 살해. 실록이 감추지 못한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연산군입니다. 조선 제10대 왕. 폭군의 대명사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1476년 11월 7일 연산군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종, 어머니는 왕비 윤씨였습니다. 적장자였습니다. 1483년 7세에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이 7세였던 1482년 어머니 윤씨에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비 윤씨가 폐위되었습니다. 투기와 저주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윤씨가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 후궁 정씨와 엄씨를 질투했다. 1482년 8월 16일 폐비 윤씨가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연산군은 6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연산군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신하들에게 100년 동안 이 일을 입에 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연산군은 계모 정현왕후를 친어머니로 알고 자랐습니다. 1494년 12월 24일 성종이 38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12월 29일 연산군이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초반 연산군은 평범한 왕이었습니다. 국방을 강화하고 왜구를 격퇴했습니다. 신하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498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사냥을 좋아하여 신하들이 말려도 듣지 않는다. 실록은 연산군의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에 빠졌습니다. 활터를 만들기 위해 백성들의 집을 헐었습니다. 1498년 7월 11일 무오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일손이라는 사관이 쓴 사초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일손은 성종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사초를 제출했습니다. 사초는 실록의 원고였습니다. 그런데 실록청 당상관 이극돈이 김일손의 사초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사초에 자신에 대한 비판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왕후의 상중에 장흥기생과 어울렸다. 뇌물을 받았다. 불경을 잘 외워 세조에게 출세했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극돈은 김일손에게 사초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손은 거부했습니다. 사관이 쓴 사초를 함부로 폐기할 수 없다. 이극돈은 유자광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유자광은 세조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김일손의 사초에서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 사초에 실려 있었습니다. 조의제문은 중국 초나라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었습니다. 의제는 항우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유자광은 이 글이 세조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죽인 것을 항우에 빗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498년 7월 12일 연산군이 김일손을 국문했습니다. 7월 27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죽은 김종직은 부관 참시되었습니다.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 이목, 허반은 능지처 잠되었습니다. 표현말, 홍한, 정여창, 강경서, 이수공 등은 귀양을 갔습니다. 총 52명이 처벌받았습니다. 1504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이 어머니 패비 윤씨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모두 찾아내라. 연산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것이 갑자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종의 후궁 정씨와 엄씨를 불러들였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창경궁 뜰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어머니를 모함했다. 연산군은 직접 두 후궁을 때렸습니다. 발로 걷어찼습니다. 두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정씨의 아들 안양군과 봉안군을 불러들였습니다. 자신의 이복 형제였습니다. 너희 어미를 때려라. 안양군은 어둠 속에서 누군지 모르고 때렸습니다. 봉안군은 눈치를 채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독촉에 어쩔 수 없이 때렸습니다. 두 후궁이 죽자 연산군은 봉안군에게 말을 하사했습니다. 1년 후 두 왕자를 귀양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사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한명회, 정창손, 심회. 이들은 패비 윤씨 사건에 관여했던 대신들이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들의 무덤을 파헤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효수했습니다. 갑자사화로 죽은 사람은 약 239명이었습니다. 사형이 122명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수백 명이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왕이 미친 듯이 사람을 죽였다. 하루에 수십 명씩 죽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더 이상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1505년 연산군은 31세였습니다. 왕이 된 지 11년째였습니다. 전국에서 기생을 뽑아 올려라. 연산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었습니다. 1505년 6월 연산군은 채홍사를 전국에 파견했습니다. 채홍사는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채홍의 홍은 붉은 꽃, 즉 미인을 뜻했습니다. 이계동을 전라도에, 임숭재를 경상도와 충청도에 보냈습니다. 임숭재와 임사홍 부자는 연산군의 총신이었습니다. 채홍사로 활약하며 더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실록은 기록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기생을 뽑아 올렸다.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는 모두 궁으로 끌고 갔다. 1504년 12월 연산군은 새로운 기생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흥청, 운평, 광이었습니다. 흥청은 가장 서열이 높았습니다. 300명을 선발했습니다. 사악한 더러움을 깨끗이 씻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운평은 700명, 태평한 운수를 만났다는 의미였습니다. 광인은 1000명이었습니다. 흥청은 또다시 세 등급으로 나뉘었습니다. 왕과 동침한 천과 동침했으되 만족스럽지 못한 반천과 동침하지 못한 직과였습니다. 기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양반가의 부인들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남편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습니다. 부인을 빼앗긴 남편들이 울부짖었으나 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궁궐 안에 별궁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운평이었습니다. 거대한 놀이터였습니다. 온갖 진귀한 물건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기생 수백 명과 함께 밤낮 없이 놀았습니다. 실록의 기록입니다. 왕이 밤낮을 바꿔 놀았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술을 마셨다. 신하들이 간언했습니다. 연산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입을 막아라. 글자 그대로였습니다. 간언하는 신하의 입에 쇠꼬챙이를 넣어 찔렀습니다. 혀를 잘라냈습니다. 왕이 신하를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렸다. 어느 날은 신하가 간언하자 직접 칼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사냥터를 만들었습니다.
넓이가 수십 리에 달했습니다.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가옥 수천 채를 헐었다. 백성들이 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다. 실록은 더 충격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연산군은 선발 기준을 까다롭게 정했습니다. 분칠하지 않은 자들을 뽑으라. 자색은 분칠로 바뀐 것이니 어찌 분칠한 것을 참 자색이라 할 수 있겠냐. 민낯을 중시했습니다. 구취나 겨드랑이 등 몸에서 채취가 나는 자들은 철저히 걸러냈습니다. 흥청들이 입는 옷인 아상복과 홍단장에 드는 비용을 백성들로부터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의 살림이 탕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녹수는 흥청 출신이었다가 연산군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녹수의 하인들까지도 그의 기세를 믿고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는 아내, 딸을 빼앗기는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숨어 지냈다. 딸이 있는 집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연산군은 신하들에게 신원패를 차게 했습니다. 입은 몸을 베는 칼이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말조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모 앞뒤로 충, 성자를 수놓게 했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라는 표시였습니다. 어느 날 연산군을 비방하는 투서가 나돌았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분노했습니다. 한글 교습을 중단하라. 한글로 된 책을 모두 불태워라.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을 금지한 것입니다. 자신의 고조부가 만든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사치는 끝이 없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밤낮 없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횃불 천자루를 늘어세워 밤이 낮처럼 밝게 만들었습니다. 흥청 수백 명이 늘어앉아 풍악을 연주했습니다. 경회지에는 서호의 배 수십 척을 끌어왔습니다. 배 한 척을 육지로 운반하는데 500여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외치는 소리가 성안을 진동했습니다. 내수사의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실록은 적었습니다.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이때 생겼다. 백성들은 흥청이들과 놀아나다 나라가 망한다는 뜻에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을 유행시켰습니다. 지금까지도 경계의 언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온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1506년 8월 신하들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왕을 섬길 수 없다. 반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박원종, 성희안 등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연산군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생들과 함께 밤새 술을 마시고 잠든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이 궁궐로 들이닥쳤을 때도 몰랐습니다. 신하들이 연산군을 깨웠습니다. 왕을 폐위한다. 잠에서 깬 연산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세였습니다. 왕이 된 지 12년째였습니다. 내가 왕인데? 감히.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의 폭정이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왕에서 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비 신씨도 폐비가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아들들은 더 비참했습니다. 폐세자 황과 창녕대군은 9월 24일 사사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들이었습니다. 중종은 조카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훗날 누군가 이들을 왕으로 추대할 것을 우려한다. 연산군의 이복동생 진성대군이 왕으로 옹립되었습니다. 중종입니다. 연산군은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왕비 신씨는 유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 선량하고 후덕한 인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씨는 어진 덕이 있어 화평하고 온순했다. 왕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음란 방종함이 한없음을 볼 적마다 밤낮으로 근심하며 울며 간했다. 신씨는 연산군이 황음무도하자 밤낮으로 근심하며 간언했습니다. 왕은 비록 왕비의 말은 들어주지 않았지만 성내지도 않았습니다. 왕비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갑자사화 때 연산군이 계모 자순 왕 대비를 해치려 하자 왕비 신씨가 극구 말려 보호했습니다. 중종의 배려로 왕비 신씨는 한양에 머물렀습니다. 연산군의 후궁 장녹수와 다른 후궁들은 종로와 남대문에서 투석형에 처해졌습니다. 강화도 교동. 연산군은 외딴 섬에 갇혔습니다.
유배 생활은 처참했습니다. 유배지의 별감과 상궁들은 연산군을 조롱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연산군은 묵묵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유배 직후 열병에 걸렸습니다. 강화도 부사는 연산군을 동정했습니다. 독살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부사가 막았습니다. 1506년 11월 6일 연산군이 역질로 죽었습니다. 유배된 지 2개월 만이었습니다. 31세였습니다. 실록은 연산군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연산군이 교동에서 역질을 안타가 죽었다. 31세였다. 시녀들의 말에 따르면 연산군은 죽음에 임하여 왕비 신씨가 보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왕비 신씨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따라가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중종은 연산군의 장례를 후하게 치르라고 명령했습니다. 1512년 폐비 신씨는 연산군의 묘를 양주 해촌으로 이장해달라고 상언했습니다. 중종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폐비 신씨는 연산군 부인 또는 거창군 부인으로 불렸습니다. 폐위되었으므로 시호가 없었습니다. 친정이 몰락하여 제사는 외손자 구엄이 지냈습니다. 1537년 4월 8일 폐비 신씨가 죽었습니다. 61세였습니다. 남편보다 31년을 더 살았습니다. 6월 26일 양주 도봉산 해촌리에 묻혔습니다. 현재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연산군묘입니다. 실록은 폐비 신씨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신씨는 어진 덕이 있어 화평하고 온순했다. 왕이 비록 들어주지 않았지만 성내지는 않았다. 연산군,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실록은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연산은 폭군이었다. 백성을 학대하고 신하를 죽이고 여색에 빠졌다. 두 번째 인물은 중종입니다. 조선 제11대 왕. 연산군이 쫓겨나고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506년 9월 2일이었습니다. 중종은 19세였습니다. 중종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신씨, 거창부원군 신수군의 딸이었습니다. 1499년에 결혼했습니다. 중종이 13세, 신씨도 13세였습니다. 신씨는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신승선은 세종의 사남 이명대군의 사위였습니다. 고모는 연산군의 왕비 신씨였습니다. 고종사촌이었습니다. 신씨의 아버지 신수군은 연산군의 처남이었습니다. 중종과 신씨는 태종과 한영정을 공통조상으로 하는 팔촌관계였습니다. 반정이 성공하면서 진성대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씨도 왕비가 될 것이었습니다. 신씨는 중종의 조강지처 자격으로 경복궁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9월 4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중종에게 요구했습니다. 왕비를 폐출하십시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신씨의 아버지 신수군이 연산군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씨는 폐비 신씨의 조카였습니다. 연산군의 왕비가 고모였던 것입니다. 중종 반정 당일 반정 세력은 신수군에게 참여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신수군은 누이와 딸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결국 둘 중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밀고도 하지 않았지만 반정을 돕지도 않았습니다. 반정군은 신수군을 임사홍과 같은 날 죽였습니다. 중종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의 압력이 거셌습니다. 유순, 김수동, 유자광,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 등이 같은 말로 아뢰었습니다. 거사할 때 먼저 신수군을 제거한 것은 큰 일을 성취하고자 해서였습니다. 죄인의 딸은 정의에 부당합니다. 중종은 조강지처는 버릴 수 없다고 하여 굳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원종 등이 계속 굳게 고집했습니다. 결국 승낙했습니다. 단경왕 후의 폐위를 강력히 밀어붙인 또 다른 이유는 중종과 신씨의 관계가 매우 애틋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신씨의 말에 좌우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반정의 날밤 군사들이 진성대군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진성대군은 드디어 형님이 나를 죽이려나 보다며 겁에 질려 자결하려 했습니다. 부인 신씨가 말렸습니다. 군사의 말 머리가 우리 집을 향해 있다면 우린 죽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말꼬리가 집을 향하고 말머리가 밖을 향해 있으면 반드시 당신을 호위하려는 뜻이니 알고 난 뒤에 죽어도 늦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 살피게 하니 말머리가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신씨는 매우 똑똑하고 덕이 많았습니다.
반정 세력이 껄끄러워할 만큼 현명했습니다. 왕비를 내쫓아라. 신씨는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왕비가 된 지 7일 만이었습니다. 19세였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씨가 통곡하며 궁을 나섰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가누기도 전에 강제 이혼까지 당한 패비는 세조의 부마 하성이 정현조의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친정은 몰락했습니다. 왕의 부인이었던 사람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신씨는 평생 재혼하지 못했습니다. 중종은 19일 후에 새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장경왕후 윤씨였습니다. 하지만 장경왕후는 1515년 인종을 낳고 8일 만에 산후병으로 죽었습니다. 장경왕후가 죽자 패비 신씨의 복위론이 제기되었습니다. 1515년 8월 담양부사 박상, 순창군수 김정 등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씨를 복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중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529년에도 김식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중종은 이번에도 무시했습니다. 복위를 주장한 사람들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왜 중종은 신씨의 복위를 거부했을까요? 이미 장경왕후가 아들 인종을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신씨가 복위 되어 아들을 낳으면 왕위 계승이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중종은 1544년 11월 15일 57세로 죽었습니다. 신씨는 중종이 죽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지 38년 만이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중종은 높은 산에 올라 신씨가 사는 집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신씨의 집에서도 중종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붉은 치마를 펼쳐 놓았다고 합니다. 모화관에서 명나라 조사를 영접할 때는 말을 보내먹이게 하니 신씨는 직접 흰죽을 쑤어 손수 들어서 말을 먹여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사일 뿐입니다. 실록에는 중종이 신씨를 그리워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1544년 중종이 죽었습니다. 1545년 인종은 신씨가 거처하는 곳에 패비궁이라는 이름을 주고 생활비를 보조했습니다. 1558년 1월 6일 신씨가 죽었습니다. 71세였습니다. 중종이 죽은 지 13년 후였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50년 넘게 독수공방했습니다. 실록은 신씨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비가 패출당한 것은 본래 그의 죄가 아니었다. 모든 치상 절차를 자모투하게 갖추지 않으니 당시 사람들이 모두 슬퍼했다. 233년 후인 1739년 영조가 신씨를 복위시켰습니다. 단경왕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이미 죽은 지 18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광해군입니다. 조선 제15대 왕. 1575년 4월 26일 광해군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선조, 어머니는 후궁 공빈 김씨였습니다. 서자였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선조는 의주로 도망쳤습니다. 광해군은 18세였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 백성들을 수습했습니다. 전쟁터를 누비며 군사를 모았습니다.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진짜 왕은 광해군이다. 하지만 1606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선조가 새 왕비 임목왕후에게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영창대군. 1606년 3월 6일에 태어났습니다. 선조의 유일한 적자였습니다. 선조는 62세, 임목왕후는 19세였습니다. 선조는 드디어 적자를 얻었습니다. 선조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아야 한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이미 광해군이 세자입니다. 임진왜란 때 공이 켰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계속 광해군을 무시했습니다. 실록은 기록했습니다. 선조가 광해군을 대할 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세자를 마치 종처럼 대했다. 광해군은 견뎌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냉대를, 동생에 대한 편애를. 1608년 2월 1일 선조가 죽었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34세였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마음속에는 평생의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차별, 동생에 대한 질투. 1613년 개축옥사가 일어났습니다. 박응서 등이 역모를 꾸몄다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대북 세력은 이 사건에 영창대군이 연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은 폐서인되어 강화도에 유배되었습니다. 8세였습니다. 1614년 2월 강화부사 정항이 부임했습니다. 이이첨의 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이첨은 대북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정항은 영창대군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돌방에 불을 지펴 방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는 밥에는 모래와 흙을 섞었습니다. 영창대군은 뜨거운 바닥 위에 앉지도 눕지도 못했습니다. 밤낮 없이 창살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물 한 모금만. 기운이 다해 쓰러졌습니다. 1614년 2월 10일 영창대군이 죽었습니다. 9세였습니다. 정항은 광해군에게 보고했습니다. 영창대군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실록은 달리 기록했습니다. 광해군 일기는 여러 설을 언급했습니다. 굶어 죽었다는 설, 온돌을 뜨겁게 달궈 증살했다는 설, 독살했다는 설. 인조실록은 광해군의 밀명을 받은 이정표가 음식에 잿물을 넣어 독살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든 9세 소년이 죽었습니다. 광해군은 영창대군의 죽음을 애도하는 척했습니다.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라. 하지만 신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동생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제남도 영모죄로 사사되었습니다. 어머니 임목대비는 1618년 서궁에 유폐되었습니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은 폐위되었습니다. 49세였습니다. 반정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어머니 임목대비를 유폐했다. 둘째,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다. 폐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것. 이것이 광해군을 쫓아낸 명분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1641년 7월 1일 67세로 죽었습니다. 유배 생활 19년이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인조입니다. 조선 제16대 왕. 1645년 4월 26일 창경궁 환경당. 소현세자가 죽었습니다. 34세였습니다. 소현세자는 인조의 장남이었습니다. 1612년 1월 4일 태어났습니다. 1625년 14세의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05 두례를 올렸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소현세자는 동생 복림대군과 함께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26세였습니다. 심양에서 9년간 인질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서양 문물을 접했습니다. 천주교 신부 아담샤를 만났습니다. 서양 서적과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1645년 2월 소현세자가 돌아왔습니다. 35세였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아들을 냉대했습니다. 환영 행사도 없었습니다. 신하들의 할애도 막았습니다. 소현세자가 가져온 서양 서적과 물건들을 보고 인조는 화를 냈습니다. 청나라와 친해진 세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귀국한 지 2달 후인 4월 23일 소현세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학질이었다고 합니다. 의관 이형익의 처방을 받았습니다. 사흘 만인 4월 26일 소현세자가 죽었습니다. 실록은 세자의 시신 상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7구멍에서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다.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독살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이형익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관직을 주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자 인조는 더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며느리 강빈을 사사했습니다. 세 손자를 제주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석철은 12세, 성리는 8세, 석견은 4세였습니다. 석철과 성리는 제주도에서 죽었습니다. 석견만 효종 즉위 후 살아남았습니다. 인조는 세자의 장례를 간소화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소현세자의 무덤을 찾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왕위 계승을 포기했습니다. 손자가 아닌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했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영조입니다. 조선 제21대 왕. 1762년 윤5월 13일 창경궁 문정전 앞마당. 뒤주에 들어가라.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에게 명령했습니다. 영조는 69세, 사도세자는 28세였습니다. 사도세자는 1735년 1월 21일 태어났습니다.
영조가 42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영조는 42세라는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아 기뻐했습니다. 삼종의 혈맥이 장차 끊어지려 하다가 비로소 이어지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1736년 2세의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연소 세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사도세자는 총명했습니다. 영조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훈육은 엄격했습니다. 한중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조가 밥을 먹었느냐고 물으면 사도세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그 귀를 씻으셨습니다.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잘못하면 때렸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1749년 사도세자가 15세에 대리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조가 묻는 말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영조는 분노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1757년부터 사도세자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습니다. 옷 입기를 두려워하는 의대증이 생겼습니다. 화증으로 내관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실록은 기록했습니다. 정축년과 무인년 이후부터 병이 더욱 심해져서 병이 발작할 때에는 궁비와 환시를 죽이고 죽인 후에는 문득 후회하곤 하였다. 1762년 5월 22일 나경원이 사도세자의 비행 10여 가지를 고발했습니다. 나경원은 홍계위의 겸종 출신이었습니다. 고발 내용은 왕손의 어미를 때려 죽인 1. 여승을 궁으로 끌어들인 1. 관서로 행역한 1. 북한산성을 유람한 1등이었습니다. 영조는 분노했습니다. 윤5월 13일 사도세자를 불렀습니다. 자결하라.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영조는 명령을 바꿨습니다. 뒤주에 들어가라. 사도세자가 뒤주에 들어갔습니다. 영조는 직접 뚜껑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뒤주를 달궜습니다. 아버지, 물 한 모금만. 사도세자의 목소리가 뒤주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무겸선정관 이성문은 어린 세손 산을 도와 입궁하려 했습니다. 수문장들이 막았습니다. 이성문은 세손을 등에 업고 수문장들을 밀친 뒤 세손을 궁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세손이 영조에게 가서 아비를 살려달라고 구원을 청했습니다. 권정침, 이의장 등이 땅에 머리를 찍고 울며 세자의 억울함을 간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동궁의 관료들이 뒤주의 틈으로 세자에게 미음과 물을 넣어주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영조는 내관을 시켜 뒤주에 유약을 발라 틈새를 막았습니다. 통풍도 막혔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윤 5월 21일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주를 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28세였습니다. 영조는 세자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뒤주에 갇혀있는 8일 동안 평소대로 수라를 받고 정무를 보았습니다. 영조는 죽은 세자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사는 과오를 뉘우쳤다는 뜻입니다. 도는 일찍 죽었다는 뜻입니다. 영조는 세자가 죽음으로써 과오를 뉘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1893권 472책 472년간의 기록입니다. 실록은 왕의 업적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잘못도 성격도 사생활도 모두 적었습니다. 연산군의 광기, 중종의 냉혹함, 광해군의 잔인함, 인조의 냉대, 영조의 학대, 왕들의 숨겨진 얼굴이 실록에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왜 실록은 이런 것까지 기록했을까요? 역사는 거울이다. 후세가 교훈을 얻도록 실록을 쓴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적었습니다. 왕이 보지 못하게 봉인했습니다. 왕이 죽은 후에야 공개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정직할 수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폭군이 되어 쫓겨났습니다. 31세에 외로이 죽었습니다. 12년간의 폭정으로 온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무오사화에서 52명이 처벌받았습니다. 갑자사화에서는 239명이 피화했습니다. 사형이 122명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명회, 정창손, 심회 등 이미 죽은 대신들까지 부관 참시했습니다. 흥청 300명, 운평 700명, 광희 1000명을 선발했습니다. 채홍사를 전국에 파견해 여자를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이때 생겼습니다. 실록은 평가했습니다. 연산은 폭군이었다. 백성을 학대하고 신하를 죽이고 여색에 빠졌다.
중종은 첫 부인을 버렸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19세 아내는 평생 혼자 살다 71세에 죽었습니다. 50년 넘게 독수공방했습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해 사랑을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사랑이 없었을까요? 실록은 중종이 패비를 그리워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중종이 죽은 지 233년 후인 1739년 영조가 단경왕후를 복위시켰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이미 죽은 지 18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광해군은 아버지의 차별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가 동생을 죽이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9세 영창대군은 강화도에서 죽었습니다. 패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죄목으로 광해군은 쫓겨났습니다. 67세까지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19년이었습니다. 개축 옥사로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제남까지 사사되었습니다. 임목대비는 1618년 서궁에 유폐되었습니다. 대북 세력의 이이첨이 주도했습니다. 인조는 아들을 독살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소현세자는 34세의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해쳤습니다. 소현세자가 서양 문물을 가져오고 청나라와 친해진 것이 인조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귀국한 지 2달 만에 죽었습니다. 온몸이 검은 빛이었고 7구멍에서 선혈이 흘러나왔다. 정상적인 왕위 계승을 포기했습니다. 손자가 아닌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사도세자를 죽인 영조조차 왕위는 손자 정조에게 물려준 것과 대조됩니다. 영조는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였습니다. 28세 아들을 8일간 굶겨 죽였습니다.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사는 과오를 뉘우쳤다는 뜻입니다. 도는 일찍 죽었다는 뜻입니다. 영조는 세자가 죽음으로써 과오를 뉘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호를 내리는 시법을 따른 것일 뿐 영조의 슬픔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1757년부터 사도세자는 의대증과 화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궁비와 환시를 죽이고 후회했습니다. 영조의 엄격한 훈육, 끝없는 질책이 아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1762년 나경원의 고변으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노론 강경 세력의 사주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정치적 음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괴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연산군은 왕이 되어 절대 권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광기에 빠졌습니다. 백성을 학대하고 신하를 죽였습니다. 결국 쫓겨나 외로이 죽었습니다. 중종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첫 아내를 버렸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보다 신하들의 힘이 더 셌습니다. 광해군은 왕위에 대한 불안감으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를 유폐했습니다. 결국 반정으로 쫓겨났습니다. 인조는 아들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청나라와 친한 세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영조는 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엄격한 훈육, 끝없는 질책. 아들은 정신질환에 걸렸습니다. 결국 아버지 손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실록은 말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잘못은 기록된다고, 역사는 잊지 않는다고.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실록을 읽으며 배웁니다.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간성을 잃으면 왕이라도 폭군이 된다는 것을. 실록은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왕들의 업적도 왕들의 잘못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후세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의 왕 27명 중 제대로 죽은 왕은 몇 명일까요? 병으로 편히 죽은 왕은 많지 않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 그것은 권력을 얻는 것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실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조선의 왕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왕들의 숨겨진 얼굴을 보셨습니다. 화려한 왕관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모습.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